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래간만에 만나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버라인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 최태은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정말 바쁜 그 가운데서도 지난번에도 최 피터슨 의원님하고 같이 나오셔서 한국에 갔다 온 일정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 집값이 좀 떨어졌다는 그러한 얘기들도 들고, 그다음에 또 그 이자가 또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집을 살 시기인지 네. 아니면은 말아야 될 시기인지, 네. 또 이자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야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최 대표님께서 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인의 재정 상태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시면 사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미국 말로도 No perfect time to buy or sell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은 지금이 사야 될 땐가 말아야 될 땐가 그렇게 주저하다가 시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자는 롤러코스터 라이드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제일 낮을 때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사실은 그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팬데믹 중에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막대하게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그 이자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 낮춘 인위적인 낮은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자율을 잘 받으신 분들 정말 럭키하셨죠. 근데 그분들이 운이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들이 또 over the asking price, 그러니까 셀러가 원하는 가격보다 제시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사셨었잖아요. 왜냐하면 복수 오퍼가 뭐 말도 못하게 들어왔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약간 착각하시고 착시 현상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셀러가 원하는 가격에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약간 만약에 집값이 높은 뭐 1밀리언, 2밀리언 이상 되는 집들이라면 집값이 지금 셀러가 원하는 것보다 약간 싸게 사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자율에 맞춰서 너무 연연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작년 11월 말부터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약간씩 이자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많이 오르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본인의 재정을 점검하시고 전문가와 의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업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0.5% 이자율이 올라가면 집값은 전체 금액에서 한 5% 정도 적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50만 불짜리 집이 있었다. 그러면 이자율이 전보다 0.5% 정도가 올랐다. 그러면은 한 47만 5천 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율이 1%가 올랐다 그러시면 50만 불 집을 한 45만 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죠. 45만 불밖에 사실은 안 되는 가격의 집이 마켓에 나왔을 때 너무 경쟁을 많이 해서 우리가 50만 불도 훌쩍 넘게 줬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켓 맞는 가격은 45만 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수치를 말씀드려 볼게요. 데이터를 보면 작년 2021년 3월과 2022년 3월과 미국 전국 50개 주 전국에 뭐 칸도, 타운하우스, 싱글홈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1년 동안 작년 3월과 올해 3월을 보면 평균 17.5%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초만 봤을 때는 2021년 초와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그 12개월을 평균을 내봤더니 2020년에 비해서 미국 전국적으로 19%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9%라는 건 거의 20%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거에과 이자율과의 상관관계를 볼 때 이자율이 1%가 오르면 집값은 10% 정도의 거품이 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경쟁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웃돈이 막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나오거든요.
융자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작년, 재작년 또 그 재작년도 지금 오퍼가 너무너무 많이 멀티플로 들어와서 복수 오퍼가 들어와서 뭐 집값이 훨씬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품이 막 올라간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거품은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도 이미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자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면 지금 6% 넘잖아요. 또 어떤 분은 뭐 5%대 받으신 분도 제가 봤거든요, 지난주에. 그런데 물론 본인의 이제 크레딧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이자율도 다 다르게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7% 이상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어떤 걸 하실 수 있냐면요. 집을 찾으시기 전에 은행에서 미리 그 집은 내가 뭐 이 가격대로 보겠다. 그래서 내가 프리 어프로벌 융자 승인서가 나오는 그 가격 한에서 그러니까 이자율을 우리가 레이스를 락한다 그러는데 이자율을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파키 코스트 없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 돈 내지 않고 한 60일에서 90일까지도 그 이자율을 그냥 묶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자율이 만약에 6%였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아직 집을 산 게 없고 계약서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6%라서 오늘 이자를 묶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후에 제가 집을 찾았는데 그때가 이자율이 7%였어요. 그러면 저는 6%의 유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행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옵션이 지금 6%에 내가 묶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뭐 5.5%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5.5%를 주는 나한테 유리한 거를 주는 그런 은행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시려면 주변에 계신 융자 전문가시나 또는 부동산 쓰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만약에 새 집을 사시는 분들은 뭐 90일짜리 이자율을 락하실 수도 있지만 새 집은 사실 10개월에서 12개월 한 1년 정도 후에 집이 다 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새 집을 사실 때도 또 은행마다 그 12개월까지도 이자를 묶어주는 그 이자를 고정시켜주는 오늘의 이자로 고정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30년 고정융자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30년 고정융자를 하시면 처음 5년은 거의 이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년 고정융자는 우리가 아모타이즈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그걸 쭉 보시면요. 우리가 360페이먼을 하는 거잖아요. 360번을 우리가 돈을 내시는데 우리 내가 20만 불을 빌렸다 보면 거의 내는 거는 한 60만 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우리가 내게 되는데 이제 그걸 라이프타임으로 본다면 그 30년을 다 내가 그거를 낸다고 보면 그러는데 사실 저희 우리 워싱턴 이론에는 집의 턴오버 레이트이 얼마나 되냐면 전에는 2년 8개월이었는데 요새는 좀 늘어서 4년이 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안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재융자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30년 융자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30년 융자를 안 해도 괜찮다 그러시면 5년 또는 7년짜리 인트레스트 온리 이자만 내는 걸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5년 동안 또는 7년 동안 이자가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30년 고정융자보다 5년이나 7년짜리 고정융자를 하시면은 월 페이먼이 훨씬 작아져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게 30년으로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희 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칸도 사시다가 싱글홈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이 하나인데 그 자녀분이 대학 가면은 다시 다운사이징해서 작은 집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자녀분이 중학생인데 최장 이 집에 단독주택에 있어봤자 7년이다. 그래서 이번에 7년 고정융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7년이나 5년 고정융자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5년이나 7년 동안에는 그 이자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지나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걸 보시면
나중에 7년이나 5년쯤에 대해서 그때 이자가 조금 내려가면 그때 또 다시 재융자를 하셔도 되고, 또 30년 고정융자로 하시는 분도 그때 가서 또 재융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인위적으로 또 뭐 지금 돈을 시장에서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뭐 계속 맨날 오르고, 지금 스탁마켓도 굉장히 주식시장도 불안정한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일단 본인 재정만 튼튼하시면 집을 사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그 연방준비제도 그 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최근 30년, 지금이 이제 2022년이죠. 그래서 최근 30년, 1992년부터 지금까지의 매년 그 집값 상승률을 봤더니 그때 1992년 집값이 미국 평균 집값이 14만 5,300이었어요. 14만 5,300불이었는데 지금 작년이죠. 작년에 그 30년 후에 평균 집값은 52만 5천입니다. 52만 5천과 14만 5,300은 엄청난 차이죠. 한 3배 정도 차이 나나요? 각 대략 봤을 때.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은 이자율은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봤을 때 집값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워싱턴 이론이 아니라 미국 전국의 집값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 일례로 지금 현재 지난달에 나온 그 집값 그 평균을 봤더니 알링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싱글 패밀리 홈 평균 가격이 $1 million. 그게 정말 쓰러져가는 아주 현재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집 같은 거. 얼마 전에 제가 해프에이커대짜리 맥클린의 빈 땅 집이 나왔는데, 집 짓는 집 리스팅을 봤더니 그게 1.2더라고요. 120만 불이에요. 그만큼 지금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땅값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본인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집은 사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렌트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올라가긴 올라가도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한 20년간의 추세를 봤을 때 기업형 투자자들이 많아졌어요. 기업형 투자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institutional investor라고 그러는데, 저희 업계 전문 용어로서는 그 기업형 투자자들이 뭐냐면 그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REIT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REIT라는 거는 그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인데, 그 1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돈을 만들어서 돈을 같이 풀을 해서 집어넣어서 그 투자 신탁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보시는 왜 고층 아파트들 있죠, 렌트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수익을 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주식 이자, 배당 이자 받듯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 20년간에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의 재정만 확실하시면 사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본인의 크레딧 스코어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크레딧 스코어가 어떤지 먼저 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거 뭐였지? 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유틸리티 비를 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클로즈 안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원비 같은 것도 뭐 40불, 80불 이렇게 우리가 코페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게 또 안 낸 게 밀려 있어갖고 우리가 크레딧 스코어가 내려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 네임이 김 씨, 이 씨, 뭐 칠 씨 이렇게 굉장히 그 카먼한 그런 라스트 네임이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영킴 하면 영킴만 해도 뭐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크레딧이 아닌데도 남의 크레딧이 잘못 엮여져 갖고 잘못된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크레딧을 먼저 리포트를 보시고 뭔가 고쳐야 될 게 있는지, 정정될 게 있는지 그걸 먼저 보시고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는 퀄리피케이션을, 프리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융자 승인서를
그 은행에서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그걸 쇼핑하시면서 또 어느 융자인이 더 일을 잘하는지 또 나한테 이자를 더 잘 쓸 수 있는지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프리퀄리피케이션을 받았을 때는 이자율이 6.95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레티파이 컨트랙하고 컨트랙 하나 계약 성사시키고 5.99에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쇼핑해서 더 좋은 거 받아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지금 레이시 또 올라갔대더라 어쨌더더라 막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셔서 사람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상관없으세요. 내 크레딧이 좋으면요, 아무리 지금 마켓 이 크레딧 이자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자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크레딧이 제일 좋고요. 또 하나는 부채 비율을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DTI 그 데트 인컴 레시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그 크로스 인컴,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에 제가 얼마 받는 연봉 있잖아요. 연봉이 만약에 10만 불이다. 또는 뭐 5만 불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12개월로 나눠요. 왜냐면 매달 받는 거니까요. 항상 은행에서는 월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매달 내가 뭐 렌트라던가 자동차 또 무슨 할부금 있으면 그거 내고 유틸리티 내는 거 있고 뭐 크레딧 카드 미니멈 페이먼 내는 거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활비 다 해갖고서는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 얼마가 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5천 불이 제가 세금 내기 전에 그로스로 받는 내 월급이에요. 그리고 그 수입인데 그 중에서 제가 나가는 게 한 1,000불 정도가 나가는 게 있다. 그러면 제 그 부채 비율은 2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그 집에 융자를 받으려면은 보통 맥스로 보는 게 그 부채 비율이 43%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뭐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이 많다던가 좀. 그 다음에 내가 특별히 뱅크 아메리카, 체이스뱅크, 뭐 이렇게 어떤 뱅크법 이렇게 은행들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특별히 계좌에 돈이 좀 많다던가 그러면 또 이자율을 좀 특별히 더 잘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43% 부채 대비 그게 있고요. DTI라고 그래서 데트 인컴 레시오 그거 있는데 그거 좀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내 재정을 튼튼하게 계속 끌고 가려면 카드 돌려막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는 뭔지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요.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제가 봤는데 그 카드가 이제 카드값이 너무 많으니까 카드값이 그 이자율이 막 20% 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갚느라고 렌트 좀 늦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자동차 값을 좀 늦게 내던가. 왜냐면 자동차 값 할부 이자율보다 모기지 이자율 뭐 이런 거랑 그 카드값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제일 비싼 게 대부분 카드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내려고 정말 중요한 비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셔서 카드값 많이 내시는 거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제일 먼저 내셔야 되는 건 렌트비, 모기지비, 그 다음 모기지 페이면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차비 같은 거, 또는 유틸리티 빌, 전기세, 물세 이런 거 절대 늦게 내시면 안 돼요. 그거 늦게 내시면 50점씩 팍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융자 전문인과 상의하시면 좋고 부동산 전문인들도 많이 아시니까 상의하시면 좋고 또 한 가지 잊어버릴 뻔했네요. 백화점 카드 많이 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베스트바이 카드 같은 거, 스토어 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불, 2,000불 얼마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그 여자들 많이 쓰는 빅토리아 시크릿 카드 같은 것도 1,000불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베스트바이 가갖고 우리가 2,000불 막치 한도가 되는 그런 카드를 내갖고 랩탑을 뭐 비싼 걸 하나 사거나 텔레비전 사고 그렇게 해갖고서는 텔레비전 사고 막 이래서 한 2,000불을 다 썼잖아요. 그러면 그게 카드를 맥스아웃 시킨 거예요. 100%를 다 쓴 거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 엄청 내려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그 크레딧 카드의 한도액을 끝까지 맥스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 신용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니까 그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